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시죠. 당신이 만약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의 눈에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총애가 아닙니다. 왕이 당신을 위해 정실 부인을 내쫓고 온 조정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신을 왕비 자리에 앉힌다면 말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실제로 해낸 여인이 있습니다. 단 한 명. 오직 한 명뿐입니다. 일개 궁녀 출신으로 왕비가 된 여자. 그 이름은 장희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 스토리입니다. 가난한 중인 집안의 딸에서 시작해 궁녀가 되었고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고 마침내 조선의 왕비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인. 하지만 그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희빈, 본명은 장옥정입니다. 1659년 그녀는 역관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역관이라는 직업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외국어를 통역하는 사람들이죠. 당시 조선에서 외국과의 외교나 무역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었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중인이었습니다. 양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천민도 아닌 그 중간 계층이었죠. 양반들처럼 과거를 보고 벼슬길에 오를 수는 없었지만 전문 기술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장옥정의 아버지도 그런 역관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집안은 역관 중에서도 재력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옥정은 중인 집안의 막내딸로 비교적 풍족하게 자랄 수 있었죠. 하지만 행복한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 큰 변고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조선시대의 가장이 죽는다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전체의 생계가 끊긴다는 의미였죠. 당연히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재력 있던 역관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겁니다. 어머니는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결단을 내립니다. 막내딸 옥정을 궁녀로 보내기로 한 거죠. 궁녀가 되면 최소한 굶지는 않습니다. 궁녀에서 먹고 자고 월급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가난한 집안의 딸들에게 궁녀는 하나의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1670년대 초반 15살 안팎의 장옥정은 이렇게 대궐로 들어갑니다. 중인 출신 궁녀로 말입니다. 궁녀의 삶이 어땠을까요? 새벽 4시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중전과 대비를 시중드는 궁녀들은 그분들이 기상하시기 전에 미리 모든 준비를 해놓아야 했으니까요. 세수물을 준비하고 아침 수라를 준비하고 의복을 정리하고 처소를 청소하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면 온종일 궁궐 안팎을 뛰어다니며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빨래, 바느질, 청소, 음식 준비, 불떼기, 물깃기 밤늦게까지 일은 계속됐습니다. 대비나 중전이 주무실 때까지 궁녀들은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궁녀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궁궐 담장 안에서 살아가야 했죠. 나이가 들어 나인이 되고 더 나이가 되면 상공이 되는 게 궁녀들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출세였습니다. 장옥정도 다른 궁녀들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25살이 된 장옥정. 여전히 평범한 궁녀였죠. 수많은 궁녀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다른 궁녀들과 구별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무언가.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웠다. 만 8글자입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아십니까?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500년 역사를 빠짐없이 기록한 책입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부터 시작해서 조정의 모든 일, 천재지변, 백성들의 삶까지 기록했죠. 그런데 이 방대한 기록 중에서 궁궐 여인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칭찬한 경우는 딱 한 번뿐입니다. 바로 장희빈이 그 유일한 사람입니다. 왕비도 아니고 후궁도 아니고 일개 궁녀의 외모를 실록에 기록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남다른 미모였다는 얘기죠. 당시 궁에서 장옥정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한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1680년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한 남자가 이 아름다운 궁녀를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조선의 제19대 왕 숙종이었습니다. 당시 숙종은 19살이었습니다. 14살에 즉위했으니 벌써 재위 6년 차 왕이었지만 여전히 젊은 청년이었죠. 그런데 숙종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인 1680년 여름, 첫 번째 왕비였던 인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겨우 20살이었습니다. 숙종과 인경왕후는 1671년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숙종은 10살, 인경왕후는 11살이었죠.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9년을 함께 살았는데 인경왕후는 아이도 낳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비를 잃은 숙종의 슬픔은 컸을 겁니다. 더구나 후사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건 왕실로서는 큰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게 슬픔에 빠져있던 숙종 앞에 1680년 겨울 어느 날 22살의 아름다운 궁녀 장옥정이 나타난 겁니다. 젊은 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왕비를 잃은 괴로움, 외로움, 그런 감정들이 새로운 사랑으로 향하게 된 거죠. 숙종은 장옥정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궁궐 안에서 숙종은 자주 장옥정을 찾았고 장옥정도 왕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궁에서는 이걸 승은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왕의 은혜를 받았다,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의미죠. 승은 궁녀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일단 평소 궁녀들이 하던 힘든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빨래나 청소, 그런 허드렛 일에서 벗어나는 거죠. 별도의 처소를 받고 시녀들도 생깁니다.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회를 잘 만나면 진짜 왕의 여자, 즉 후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후궁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의 품에서 종사품까지 높은 품계를 받고 왕의 공식 첩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궁녀가 아니라 왕실의 일원이 되는 거죠. 만약 왕자라도 나오면 그 지위는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장옥정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온 겁니다. 은인 집안의 가난한 딸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으로. 하지만 말입니다. 장옥정이 승은을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저 궁녀를 당장 궁에서 쫓아내라.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숙종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의 친어머니 명성왕후였습니다. 당시 명성왕후는 왕대비로서 내명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내명부라는 건 궁궐한 여성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왕비가 그 수장이죠. 그런데 숙종의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가 죽고 아직 새 중전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성왕후가 왕대비로서 내명부를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궁녀들을 관리하고 궁중 행사를 주관하고 왕실 여성들을 총괄하는 위치였죠. 그런 명성왕후가 갑자기 왜 장옥정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실록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 주상이 평소에도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시는데 만약 유물을 가까이 두게 되면 국가의 화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명성왕후가 보기에 궁녀 장옥정은 간사하고 악독한 여자였습니다. 왕이 총애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여자가 나중에 궁에서 큰 화를 일으킬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명성왕후의 눈에 장옥정은 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왕이 아무리 좋아해도 기어코 쫓아내야 한다고 결정한 거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신하들은 크게 두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이죠. 요즘으로 치면 여당과 야당 같은 겁니다. 정책과 이념이 다르고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숙종직이 6년째인 1680년 이때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쪽은 어디였을까요? 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성왕후는 서인 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왕대비로서
명성왕후가 서인을 지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 총애하는 궁녀 장옥정. 그녀를 둘러싼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남인이었습니다. 중인 출신 궁녀가 갑자기 왕의 총애를 받게 되자 자연스럽게 남인 세력이 그녀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남인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명성왕후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됐습니다. 정적인 남인의 힘이 커지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었던 거죠. 게다가 만약 장옥정이 왕자라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인의 힘은 더욱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명성왕후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장옥정을 지금 당장 궁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개인적인 감정과 정치적 계산, 두 가지가 합쳐진 결정이었습니다. 숙종은 어머니의 명령에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일 뿐이었으니까요. 더구나 명성왕후는 왕 대비였습니다. 왕실의 어른이었죠. 숙종의 승은을 받은 상태에서 쫓겨나는 장옥정.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혹시 왕자라도 낳으면 후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쫓겨나는 겁니다. 황당하고 억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왕 대비의 명령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장옥정은 궁에서 나가 숙종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1680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1681년 5월 조선이 떠들썩해지는 성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숙종의 두 번째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붉은색 가마가 궁궐로 들어옵니다.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의장대가 도열해 있고 백성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그 가마 안에는 15살의 새 왕비가 타고 있었죠. 인현왕후 민씨였습니다. 이제 장옥정의 이야기는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곧이어 조선 최초로 궁녀 출신 왕비가 되는 놀라운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681년 5월 인현왕후가 왕비가 된 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686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궁에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누구였을까요? 5년 전 쫓겨났던 바로 그 궁녀 장옥정이었습니다. 쫓겨난 지 5년 만에 다시 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겁니다. 다름 아닌 숙종의 정실부인 인현왕후였습니다. 왕비가 남편의 옛 여자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현왕후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을까요? 실록과 야사를 보면 인현왕후는 덕이 있고 현명한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화하고 관대하고 질투하지 않는 성품이었다고 하죠. 그런 인현왕후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남편 숙종이 5년 전에 쫓겨난 그 궁녀를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실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승은을 입은 구민을 민가에 그대로 두는 것은 민망한 일이다. 왕의 승은을 받은 여인을 궁 밖에 그냥 두는 건 왕실의 체면에도 좋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인현왕후에게는 자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어차피 왕비다. 일개 궁녀가 내 자리를 위협할 리 없다.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왕비로서의 덕목을 실천하고 남편의 마음도 위로하고 왕실의 체면도 지킨다. 일석삼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인현왕후는 장옥정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렇게 5년 만에 다시 만난 숙종과 장옥정. 두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잊지 못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만난 순간 두 사람의 감정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숙종과 장옥정. 두 사람의 사랑은 예전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숙종은 장옥정의 처소를 자주 찾았고 장옥정에 대한 총애는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그 사이 인현왕후와 숙종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숙종은 서서히 중궁전, 즉 왕비가 머무는 곳으로 가는 발길을 끊기 시작합니다. 왕의 총애가 완전히 장옥정에게로 쏠린 겁니다. 인현왕후는 이제 이름뿐인 왕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86년 말 숙종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장옥정을 후궁으로 정식 책봉하기로 한 겁니다. 1687년 장옥정은 종사품 수곤이라는 품계를 받습니다.
이제까지 장옥정은 그냥 궁녀였습니다. 충은을 입은 궁녀이긴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수건이 된 겁니다. 수건부터는 왕의 정식 후궁으로 인정받습니다. 큰계가 있고 녹공을 받고 왕실의 일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숙종의 총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옥정은 종이품 수기로 승격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이품 소위로 올라갑니다. 요즘으로 치면 3급 공무원에서 단번에 차관급으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이례적인 속도였습니다. 신하들은 술렁거렸지만 숙종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만큼 장옥정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장옥정의 승승장구를 보면서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 특히 서인 쪽 대신들이었죠.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장옥정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1688년 그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옥교 사건이었습니다. 옥교가 뭐냐고요? 덮개가 있는 가마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급 승용차 같은 거죠. 당시 조선에서 옥교는 아무나 탈 수 없었습니다. 왕족이나 고위 양반가의 부녀자들만 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옥정의 어머니 윤 씨가 딸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입궁을 합니다. 이때 윤 씨가 옥교를 타고 온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장옥정 집안의 신분이 뭐였죠? 중인이었습니다. 중인 주제에 감히 양반들이나 타는 옥교를 탔다는 거였죠. 이건 조선의 신분제 법도를 크게 어긴 일이었습니다. 서인 쪽 신하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인 주제에 감히 옥교를 탔으니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신하들은 아랫사람을 시켜서 옥교를 메고 왔던 하인들을 잡아다 벌을 줬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장옥정 어머니의 옥교를 빼앗아 불태워버렸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의 어머니가 타고 온 가마를 공개적으로 불태운 겁니다. 이건 단순히 법을 집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장옥정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네가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너는 중인 출신일 뿐이다. 함부로 굴지 마라. 이런 메시지였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숙종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숙종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나의 명으로 왕자의 외가에서 입궁했는데 모욕을 주었다. 숙종은 이 일에 관련된 2명의 신하를 잡아들여 엄벌을 내렸습니다. 그 벌이 얼마나 가혹했던지 잡혀온 2사람이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 장옥정을 지켜준 겁니다. 이 사건으로 신하들은 깨달았습니다. 숙종의 장옥정에 대한 총애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입니다. 이제 아무도 함부로 장옥정을 건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옥정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1688년 10월 장옥정이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인 1689년 아이를 출산합니다. 성별이 뭐였을까요? 아들이었습니다. 숙종이 무려 15년 만에 얻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숙종은 1674년에 왕이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14살이었죠. 그 후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와 9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왕비 인현왕후와도 8년을 함께 살았지만 역시 아이가 없었습니다. 후사가 없다는 건 왕실로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후궁 장옥정이 드디어 아들을 낳아준 겁니다. 숙종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셨. 15년을 기다렸던 왕자였으니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귀하디 귀한 왕자를 낳아준 장옥정. 이제 그녀의 위치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숙종은 이 아들을 어떻게든 다응왕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칙상 원자, 즉 왕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비, 즉 중전이 낳은 적장자만 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전은 인현왕후입니다. 인현왕후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후궁 장옥정이 낳은 아들이 원자가 된다? 이건 원칙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신하들이 반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숙종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1689년 1월 왕자가 태어난 지 불과 100일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숙종이 조정 배신들을 모아놓고 선언합니다. 장씨가 낳은 아들을 원자로 삼겠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이 입을 모아 반대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중전마마께서 춘추가 한창이신데 이는 너무 급한 일입니다. 중전 인현왕후가 아직 젊으니
나중에 왕자를 낳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였죠. 원칙대로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숙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단 하루 만에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1689년 1월 장옥정이 낳은 아들이 정식으로 원자로 책봉됩니다. 조선 역사상 후궁의 아들이 중전의 아들도 아닌데 원자가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숙종의 결정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숙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원자로 만들었으니 이제 그 어머니인 장옥정의 지위도 높여줘야 했습니다. 며칠 후 숙종은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장옥정을 후궁 중 최고 품계인 정일품 희빈으로 책봉한 겁니다. 정일품입니다. 조선의 관료 체계에서 정일품이면 최고위급입니다. 영의정이 정일품이었으니까요. 후궁 중에서도 희빈은 가장 높은 지위였습니다. 이제 장옥정의 공식 명칭은 희빈 장씨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이름, 장희빈이 된 겁니다. 일개 궁녀에서 시작해서 승은 궁녀가 되고 수건, 수기, 소위를 거쳐 마침내 정일품 희빈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다음 왕이 될 원자가 됐습니다. 장희빈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중인 집안의 가난한 딸에서 왕실의 최고위 후궁이 된 겁니다. 하지만 숙종의 선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689년 4월 숙종은 조정 대신들을 다시 모아놓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인현왕후를 폐위하겠다. 중전을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중전마마께서 무슨 잘못이 있사옵니까? 신하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왕비를 폐위시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현왕후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착하고 현명하고 덕이 있는 왕비였는데 말이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찾아낸 게 뭐였을까요? 무려 3년 전 일을 들고 나옵니다. 3년 전 인현왕후가 숙종에게 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선대왕과 명성왕후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중전과 다른 후궁들은 복이 많고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수건 장씨는 아들도 복도 없으니 나라에 이롭지 못할 것이다. 당시에 장옥정이 수건이었으니까 수건 장씨라고 한 거죠. 인현왕후가 장옥정을 나쁘게 말한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완전히 틀렸습니다. 장옥정은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숙종이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중전의 꿈은 거짓이다. 이는 투기, 즉 질투의 증거다. 사실 인현왕후가 투기했다는 기록은 따로 없습니다. 숙종이 말한 그 3년 전 꿈 이야기, 그게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억지였던 거죠. 하지만 왕이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1689년 5월 인현왕후는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왕비의 상징인 옥보는 부서지고 타고 다니던 가마는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궁을 떠나 친정으로 내쳐졌습니다. 8년간 왕비로 살았던 인현왕후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된 지 불과 나흘 후 새로운 중전이 책봉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잔희빈이었습니다. 정일품 희빈에서 한 단계 더 올라 조선의 왕비가 된 겁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궁녀 출신이 왕비가 된 것은 장희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양반도 아닌 주민 출신 궁녀가 조선의 국무가 된 겁니다. 1689년 5월 34세의 장희빈은 마침내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일개 궁녀에서 조선의 왕비까지 장희빈의 인생 역전 스토리는 완성됐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다음 왕이 될 원자였고 그녀 자신은 조선의 국모였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었습니다. 당시 장희빈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가난한 중인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생계형 궁녀가 됐던 여인, 10년 동안 궁녀로 고된 삶을 살았던 여인, 왕의 총애를 받았다가 쫓겨나기도 했던 여인, 그런 그녀가 이제 조선의 왕비가 된 겁니다. 조선판 신데렐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숙종의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위해 정실부인을 내줬고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칙을 깨면서까지 그녀를
왕비로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장희빈을 사랑했던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이 너무나도 믿었던 숙종의 사랑, 그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숙종이 장희빈이 있는 중궁전을 찾는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숙종은 젊은 궁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궁녀는 과거 인현왕후를 모셨던 궁녀였습니다. 장희빈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궁녀가 후궁이 되고 임신까지 했다는 겁니다. 장희빈은 불안했을 겁니다. 만약 그 후궁이 또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아들 원자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야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장희빈이 그 후궁을 불러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거꾸로 세우고 그 안에 가두기까지 했다고 하죠. 임신한 여인을 학대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숙종. 숙종은 장희빈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궁은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그녀가 누구였냐고요? 바로 숙빈 최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후에 조선의 제21대 왕이 됩니다. 영조입니다. 장희빈에게는 강력한 경쟁자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장희빈의 불안을 더욱 키우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1694년 조정에 또다시 환국이 일어난 겁니다. 환국이라는 건 정권 교체를 의미합니다. 1689년에 남인이 집권했었죠. 장희빈이 왕비가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바뀐 겁니다. 남인이 물러나고 서인이 다시 집권하게 됐습니다. 이걸 기사환국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장희빈의 오빠 장희세가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그리고 남인 세력이 정치적으로 별다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숙종은 점점 남인에게 실망하기 시작했고 결국 서인을 다시 신임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장희빈의 뒤를 받쳐주던 정치 세력이 사라진 겁니다. 남인이 물러나고 서인이 집권했다는 건 장희빈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왜냐하면 서인은 누구를 지지했습니까? 인현왕후를 지지했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희빈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폐비됐던 인현왕후가 다시 궁으로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숙종이 인현왕후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장희빈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694년 숙종은 폐비됐던 인현왕후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키겠다고 선언합니다. 신하들은 이번에도 반대했습니다. 왜냐고요? 인현왕후를 다시 중전으로 만들면 지금 중전인 장희빈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중전 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희빈이 바로 다음 왕이 될 세자의 생모라는 겁니다. 과거 연산군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가 쫓겨났었죠. 그 후 연산군이 왕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머니를 폐비시키는 데 앞장섰던 신하들을 찾아내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부관 참시까지 했습니다. 그 피바람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걱정했던 겁니다. 지금 장희빈을 폐비시키면 나중에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숙종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인현왕후가 5년 만에 대궐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추격적인 어명이 떨어집니다. 한 나라의 중전이 두릴 수 없으니 중전 장씨의 옥보를 부수고 타고 다니던 가마를 불태우라. 왕비의 상징을 모두 없애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을 중전에서 다시 희빈, 즉 후궁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장희빈, 그녀의 5년간 중전 생활은 이렇게 처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장희빈의 처소에서는 날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씨가 밥상을 엎어버리고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중전 자리에서 내려가야 합니까? 장희빈은 분했을 겁니다. 한순간에 중전 자리에서 쫓겨난 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현왕후와 장희빈 두 여인이 다시 같은 궁궐 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한 명은 중전으로, 한 명은 후궁으로.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5년 전에는 장희빈이 중전이고 인현왕후가 쫓겨났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된 겁니다. 두 여인 사이의 긴장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701년
인현왕후가 복위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느 날 인현왕후가 갑자기 병이 듭니다. 정세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현왕후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후사도 없이 말입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에 숙종은 대성통곡하며 비통해했다고 실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현왕후가 죽고 한 달 후 누군가가 숙종에게 충격적인 밀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밀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장희빈이 자신의 처소 서쪽에 몰래 신당을 차려놓고 노비들과 함께 사람들을 물리친 채 은밀하게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저주하는 기도였을까요? 바로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인현왕후가 죽기를 빌었다는 거였죠. 이 밀고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고요? 바로 숙빈 최씨였습니다. 장희빈의 경쟁자였던 그 후궁이 숙종에게 고자질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숙종은 분노에 휩싸여 그 즉시 장희빈의 처소로 달려갑니다. 처소에 들어간 숙종의 눈에 유독 병풍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숙종은 그 병풍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병풍 뒤를 봤습니다. 숙종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체 병풍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구멍이 숭숭 뚫린 한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화살을 맞아 엉망진창이 된 초상화. 그게 누구의 초상화였냐고요? 한 달 전 죽은 중전 인현왕후의 초상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의 초상화에 화살을 쏘며 저주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조선 궁궐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인현왕후 저주 사건이었습니다. 숙종은 즉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장희빈의 노비들, 무당, 관련자들 모두였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국문이 시작됐습니다. 국문이라는 건 신문을 말하는데 조선시대 국문은 고문이 동반됐습니다. 곤장을 치고 다리를 압박하고 온갖 고문을 가했습니다. 피 튀기는 고문 속에서 며칠 동안 국문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연루된 인물 중 한 명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한 게 맞습니다. 자백이 나온 겁니다. 국문 결과를 보고받은 숙종은 확신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장희빈의 저주 때문에 죽었다. 숙종의 분노는 하늘을 찌렀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왕비로까지 만들어졌던 여인, 그 여인이 전 왕비를 저주해서 죽게 만들었다니.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나섰습니다. 전하, 장씨는 세자의 생모입니다. 신중하셔야 합니다. 세자, 즉 다음 왕이 될 장희빈의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하지만 숙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씨를 죽이는 것이 오히려 세자를 위한 일이다. 어머니가 저주로 전 왕비를 죽였다는 오명을 씻어주는 게 세자를 위한 길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외국 1701년 10월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사약을 받은 장희빈, 그녀의 나이 43세였습니다. 주민 집안의 가난한 딸로 태어나 15세에 궁녀가 되고 25세에 왕의 총애를 받고 30세에 후궁이 되고 34세에 왕비가 됐다가 39세에 다시 후궁으로 강등됐고 마침내 43세에 사약을 받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사약을 받기 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 왕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그 여인이 이제 사약을 마시고 죽어야 하는 상황. 얼마나 허무하고 비통했을까요? 실록에는 장희빈의 마지막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장씨가 사약을 받았다. 그렇게 1701년 10월 장희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희빈이 죽기 직전 숙종은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립니다. 무슨 명령이었을까요? 후궁이 다시는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없게 하라. 후궁의 왕비 등극을 법으로 금지시킨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장희빈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숙종은 장희빈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이 법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장희빈은 조선 역사상 유일무이한 궁녀 출신 왕비로 남게 됐습니다. 장희빈이 죽은 후 그녀의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나자 장희빈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조선 제20대 왕 경종입니다. 경종은 왕이 되자 세상을 떠난 어머니 장희빈을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경종은 후사도 없이 재위 4년 만에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경종 다음 왕은 누가 됐을까요? 바로 숙빈 최씨의 아들 영조였습니다. 장희빈과 대립했던 숙빈 최씨의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이제 장희빈의 명예회복은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장희빈을 조선 최악의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장희빈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영조 시대에 정리됐습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는 장희빈의 경쟁자였습니다. 승자가 쓴 역사에서 패자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물론 장희빈이 저주 사건에 연루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그토록 악독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친 한 여인이었을까요? 중인 출신 궁녀가 왕비까지 올랐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역사적 기록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곧 다른 역사 빌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